자, 교재는 40페이지 제2절 장소적 적용 범위입니다. 자, 쭉 내려오시면 형법의 태도가 나오죠. 자, 속주의주의가 원칙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속주의주의가 원칙이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자 동그라미 치시고 내국인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판례 보시죠. 자, 판례 보시면 히읗봉 사건에서 2번 별표 치시고 2번을 보면 제2조 밑줄 그시고 속주의주의죠. 공모지 동그라미. 됐죠? 올라갑니다. 미국인 갑, 한국인 등은 홍콩에서 히읗봉을 구입하여 한국을 거쳐 괌으로 들어가기로 서울 밑줄, 공모 밑줄, 공모지가 서울이란 말입니다. 자, 히읗봉 3kg를 구입한 후에 김포강에 도착하였다가 수사관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다.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 그랬습니다. 자, 공모지가 한국 땅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 제2조를 적용하겠다는 거죠. 왜 한국을 거쳐 괌으로 들어가기로 하나요? 한국 비행기는 검문 검색을 잘 안 해요. 홍콩 비행기는 검문 검색을 잘 하지만 그 점에 착안해서 이렇게 공모했던 거예요. 자, 밑에 서초동 사건 별표 치시고 여기 수수 밑줄 그시고 영역 내 동그라미. 수수지가 한국 땅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 제2조 마지막에 제2조 밑줄짝 적용하겠다 이런 말이죠. 사실관계 쭉 읽어보시면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미화 22,000달러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주의주의가 적용된다. 다음 페이지. 자, 기국주의죠. 이 기자가 태극기 할 때 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속주의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 배나 비행기는 영역 내가 아니고 영역 외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영역 내라면 그건 속주의주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의를 할 때 이 의자는 선적국 등록지국을 말한다. 돼 있고 자, 판례 갑니다. 자, 쭉 읽어보세요. 캐나다 국적을 가진 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잠입 활동하던 중 서울 김포공항에서 자, 빨간색으로 대한항공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북한 평양 동그라미. 자, 대한항공편 선적국 등록지국이 한국이지. 그래서 밑에 4조 밑줄 그시고 북한 평양은 우리나라 땅이지 않습니까? 제2조 밑줄 그시고 자, 2조와 4조를 적용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속주의주의가 원칙인데 속인주의하고 보호주의를 가미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속인주의. 대한민국 영역 외죠. 내하면 틀려. 내하면 속주의주의입니다. 자,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이게 속인주의인 거예요. 자,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필리핀 별표. 그치? 3조 밑줄 그죠. 3조는 속인주의를 말하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갑 밑줄. 필리핀에서 상습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필리핀은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상습 도박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속인주의 근거해서 우리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거죠. 만약에 한국에서 했으면 속주의입니다. 그치? 뉴스에서 많이 보죠. 스포츠인 연예인들 필리핀 뭐 어디 가서 정말 도박해서 잡혀오는 거 봤지? 속인주의죠. 자, 이번 내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범행 당시 때를 말합니다. 을지로 별표. 자, 볼까요? 한국 대학생 갑 등은 미국의 대한정책에 불만을 품어오던 중 서울 소재 미문화원에서 항의 농성하였고 폭처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서울 소재 미문화원이 누구 땅인가? 이게 누구 땅인가? 봐봐. 노트에 있는가? 노트 있을 겁니다. 노트 펴볼게요. 여기 나왔네요. 여기 나왔다. 노트는 몇 페이지인가? 3페이지입니다. 자, 한국인 A가 있어요. 을지로라는 땅 안에 미 대사관이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이 여기 들어가서 폭처법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이지, 그치? 근데 이 을지로에 있는 미 대사관이 이게 누구 땅이냐고. 만약에 이것을 여기 볼까요? 한국 땅이라고 보았다면 한국인이 한국 땅에 가서 불질렀기 때문에 속주의거든.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이걸 한국 땅으로 안 봤어. 골 때리지. 누구 땅으로 봤을까요? 미국 땅으로 봤어. 사법부가. 그쵸? 그래서 미국 땅에서 한국인이 들어가서 불질렀기 때문에 이건 속인주의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자, 정반대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최근 판례입니다. 이 지금 을지로 미문화원 사건은 전두환 때잖아요. 50대, 그치? 1980년대. 그런데 밑에 판례 1번 있고 2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판례는 2000년대 이후 판례입니다.
2000년도 이후 판례는 상황이 완전 달라요. 자,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한국대사관. 자, 한국대사관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했다 그랬지? 누구 땅? 중국 땅. 그 다음에 독일 베를린에 주재한 북한 이익 대표부 누구 땅? 독일 땅. 이랬단 말입니다. 이 전부 다 판례입니다. 판례. 그러니까 이 판례 세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판례가 바뀐 게 아니에요. 판례는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그 판례 그대로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을지로 사건은 미국 땅으로 보았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교재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 소재 미문화는 한국 땅이 아닌 미국 땅으로 보았기 때문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속인주의다는 거예요. 속지주하면 틀려요. 그 얘기가 첫 번째로 나와 있지 미국 영토의 연장으로 본다라고 본 거예요. 자, 밑에 줄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미 문화원 측에서 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재판권이 배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판했죠. 아시겠지? 아닙니다, 형님.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처벌했죠. 자, 됐지? 자, 보호주의 돼 있고, 그 다음에 상호주의 돼 있고. 자, 상호주의 한번 가볼게요. 역시 영역 외입니다. 네 하면 틀려요. 속주의가 있기 때문에. 전조는 5조를 말합니다. 자, 5조가 어떻게 돼 있어? 내외 기통 유문인 이렇게 돼 있죠. 자,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죄라고 했습니다. 이외의죄. 그 이외의죄가 바로 뭐라고요? 여기 없는 거 있잖아. 내외 기통 유문인 뺀 나머지. 그러니까 굳이 적자면 살인이 있고 사기가 있고, 그렇지? 뭐 등이 있다. 등이 있는데 뒤에서 보겠지만은요. 요건 아니야. CF 사문서하고 사인장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공문서하고 공인장이 5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사문서 사인장이 6조일 것 같은데 우리 판례는 사문서 사인장이 6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왜 판례 페스카마우 사건. 자, 중국 국적의 조선적 선언갑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이지. 그러면 3조가 적용돼 안 돼? 3조가 적용돼 안 돼? 3조가 적용되지 않지.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 그 다음 파나마 국적이니까 파나마 배지. 그치? 그러면 4조라는 기국주의가 적용돼 안 돼? 안 되지. 그쵸? 자, 그 다음 남태평양 해상이라 그랬지? 남태평양 해상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지? 땅이 아니지. 그래서 2조가 적용돼 안 돼? 속주의 적용돼 안 돼? 안 돼. 그치? 자, 그 다음 밑에 선장 등 한국인 선원을 살해했다. 자, 한국인 선원을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한국 사람이지? 살인죄지. 그럼 5조가 돼 안 돼? 5조는 내외 기통 유문인이잖아. 그치? 5조도 안 돼. 지금 6조 돼? 6조가 돼 안 돼? 아니, 6조가 된다는 거야. 여기 봐봐요. 살인죄 있잖아요. 살인죄. 그치?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죄를 범한 외국인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6조가 적용된다. 6조. 마지막에 답이 뭐야? 6조 보호지. 그치? 판례 쉽죠? 살인 동그라미, 옮겨 유기 동그라미, 주가 각각 된다. 그래서 별도로 사체 유기죄가 되죠. 경합법. 자,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강도살인이지. 강도죄입니다. 바닷가에서 배를 뺏는 것.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했다는 말이 배를 뺏었다는 거야. 그럼 강도입니다. 강도. 바닷가니까 해상강도지. 죽여버렸으니까 해상강도 살인죄가 되죠. 자, 그 다음 나오네요. 별표 치시고. 밑에 판례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에서 2번 별표 치시고. 자, 판례 볼까? 자, 파란색 들으세요. 사인 위조죄 할 때 사인 세무. 그 다음에 사문서 세무. 발급 신청서 세무. 신청서야, 신청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위조 사문서 할 때 사문서 세무. 이렇게. 그쵸? 가보면 사인 위조죄는 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가 6조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5조도 아니고 6조도 아니다. 그 밑에 중국 국적자가 중국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 회사지 회사. 회사의 인장이지 사인장. 그치? 재판권이 없다. 즉 재판권이 없다는 말은 5조로도 처벌할 수 없고 6조로도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야.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사문서 위조죄는 6조가 되지 않는다. 그치? 6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재판권이 없다 이러잖아.
그 다음에 캐나다 사건 나와 있을 때 역시 위조 사문서 행사죄 할 때 6조가 아니다. 6조가 아니다. 결국 재판권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지? 왜 그래요? 그 이유가 1번에 나와 있다. 여기 1번에. 자, 5조 6조 나와 있을 때 쭉 나와 있으면 자, 마지막 줄.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죄를 범한 때라 하는 것은 이게 어디서 나오지? 이런 말이? 이게 6조에서 나오잖아. 6조에서. 앞에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면 여기 6조는 본문과 단서로 이어져 있는데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줄 끝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요 말의 의미가 뭐냐고. 요 말의 의미가 자, 판례 보시게 되면 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을 때를 말한다. 간접적은 안 되고 직접적 침해되었을 말한다. 그런 거죠. 이때 대한민국은 국가적 법익이지 국민은 개인적 법익이지. 그러니까 국가적 법익도 있고 개인적 법익이 있는데 사회적 법익이 없지. 사회적 법익이 없잖아. 사회적 법익이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사문선하고 사인장은 사회적 법익이 되는지 그치? 그래서 빠진다는 거야. 처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됐고 세계주의 됐고. 자, 중국 사건 한번 가볼까? 민항기 사건. 자, 볼게요. 중국인 갑등은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 아니지? 3조 속인주의 대 안 돼? 안 돼, 탈락. 그 다음 중국 대련 상공이니까 중국 땅이지? 한국 땅 아니지? 그러면 2조가 안 되겠네요. 그렇지? 속주지 안 되지? 탈락. 그 다음에 중국 민항기니까 중국 비행기지? 그러니까 4조 귀국지가 돼야 안 돼? 안 돼. 탈락. 자, 승무원 그랬습니다. 승무원, 을과 병. 승무원은 한국 사람 아니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써놨겠지. 그치? 6조 안 되지, 6조. 6조 안 되잖아. 상해죄는 상해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 중국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5조로도 안 되고 6조로도 안 되는 거야. 5조 6조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러니까 이게 또 상해죄니까 내외 기통 유문인이 아니잖아.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2, 3, 4, 5, 6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처벌할 수 없단 말이죠. 네, 가만히 볼게요. 여기 어떻게 나와 있어? 춘천시 부근에 불식착하게 하였다는 거죠. 자, 갑 등의 항공인 납치 및 상해죄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뭘까? 그랬어요. 여기 위에 올라와 있지. 세계주의에 대한 명문정은 없다 그랬고.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펴보시는가 하면 40페이지 펴보세요. 40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그 입법주의 마지막에 세계주의 나오지 않습니까? 그치? 그 세계주의에서 항공기 납치를 밑줄 봐. 항공기 납치. 그리고 인신매매 밑줄 보시고 인신매매죄는 다 여기 교재 와보세요. 교재 와보시게 되면 2번 체크하세요. 약주인 인신매매죄 강론책 나와있지? 거기에서 2013년도에 세계주의가 신설됐어.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총련에는 아직 명문정이 없죠. 거기 근데 항공기 납치가 세계주의의 한 형태다라고 보고 있지. 그래서 이 사례가 바로 세계주의 사례지.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 답에 나와 있듯이 학자들은 다 수술해놨지? 세계주의라고 보고 있지. 근데 판례는 세계주의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판결을 볼게요. 첫 번째 도쿄 협약 밑줄. 두 번째 헤이그 협약 밑줄. 즉 협약을 근거로 해서 항공기 납치 사건에 대해서는 등록지국 밑줄짝, 착륙국 밑줄짝에 대해서도 재판관할 건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디 착륙했어? 우리나라 춘천시 착륙했지? 그러니까 착륙지국인 우리나라에도 재판권이 생긴다라고 봤죠. 결국 뭐다? 판례는 이 조약을 근거로 해서 재판권을 행사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이해를 두고 학자들은 이건 세계주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자, 다음 페이지. 자, 제4조 4번이네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조문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를 지어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 이 집행된 사람입니다. 나중에 판례 시간에 보겠지만은 이 집행된 사람은 적으세요. 가로 열고 유죄 판결. 를 말하지 무죄 판결을 말하지 않습니다. 추심 판례입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유죄 동그라미 치시고 무죄는 아니다. 이거. 자,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빨간색으로 산입한다.
필요적. 요거 색깔 칠하세요. 요거 색깔 칠하세요.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밑에 조그만 글씨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요 7조 조문이 어땠었는가 하면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을 임의적 감면 이랬지. 옛날에.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서 헌법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밑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돼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 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법이 개정이 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6년 12월 20일 날 이 7조가 개정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개정됐습니까? 이렇게 필요적 산입으로 바뀌었다. 이걸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임의적 감면하면 틀려. 이건 옛날 거라고. 자, 판례 볼까요? 자, 요 판례 보기 전에 요 두 번째 판례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리고 노트를 펴보세요. 노트는 3페이지. 자, 이 그림 나오나? 이 그림 나오지? 자, 한국이 있고 이 미국 땅이 있네. 미국 땅.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요 한국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마약을 팔았다. 그치? 걸렸어. 자, 이때 이 마약은 어떻게 되지? 필요적 몰수 추징하지. 그리고 이놈을, 이 한국 놈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버렸지. 야, 이 새끼야! 니네 땅으로 가, 이 새끼야! 이렇게. 뭔지 알겠지? 그치? 한국 사람 맞지? 그러면 법무부가 이 사람한테 상장 주나? 야, 국위선양했다 하면서, 그치? 아니지 않습니까? 또다시 재판하는 거지. 야를 또다시 재판하면서 처벌을 해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미국에서 야가 마약을 사가지고 투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마약에 관련된 것은 필요적 몰수 추징이라는 거지. 자, 미국에서 이 마약에 대해서 몰수 선고를 했어요. 몰수 선고를 때렸는데 몰수를 결국 못했어요. 그러면 한국 땅에 와서 몰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몰수 선고도 했고 몰수 선고가 몰수가 집행됐어요. 그러면 몰수가 없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개뿔도 없지. 개뿔도 없는 알몸 상태에서 쫓겨난 거잖아. 그치? 그러면 한국 땅에서 몰수 추징이 안 돼요. 그런 내용이야. 이해되시겠어요? 교재 와보세요. 자, 보시면 7조 규정, 이게 옛날 법이긴 하지만 외국 판결에 의해서 몰수 추징 선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고가 있었을 때에는 관습법에 따라서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몰수를 못하면 당연히 그건 추징하는 거지. 이 논리는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몰라도 우리 형법 맨 끝에 몰수 추징 나오잖아. 그치? 몰수 추징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 몰수를 먼저 하고 몰수가 부정될 때에 그 쓴 만큼의 가액을 추징한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몰수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몰수가 있으면 몰수를 하는 거예요. 몰수가 안 될 때에 그 가액만큼을 추징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지. 자, 이제 그 밑에 판례가 바로 이 판례입니다. 밑에 판례가 바로 방금 노트에서 보았던 이 판례란 말이에요. 볼게요. 국내에 밀수입되어 관세 포탈 기도하다가 외국에서 적발되어 압수 물품이 그 후 몰수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점유로 환원되었으나, 자, 몰수할 수 없게 되었대요. 방금 봐봐. 몰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 추징한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추징하겠지. 추징을 합니다. 추징 동그라미 칩니다. 일단 그리고 끊고. 자, 추징이 안 됩니다. 자, 몰수가 됩니다. 자, 몰수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몰수가 안 됐다 그랬지? 몰수가 안 되었으니까 추징하는 거야. 근데 몰수가 되었다면 뭘 못하는 거예요? 추징을 못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판례가 나오는 부분이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를 가보시면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판례입니다. 첫 번째 친고죄 판례에서 요 첫 번째 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부분은 형소법 할 때도 나옵니다. 형소법 할 때. 자, 친고죄, 고소를 하려면 고소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 고소할 능력은 빨간색으로 사실상의 의사 능력이면 됩니다. 행위 능력이 아니고 사실상의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중고생이든 얘네들 다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쵸?
고소 위임을 하는 능력도 마찬가지다. 즉 사실상의 의사 능력만 있으면 고소할 수 있고 위임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반의사 불벌죄죠. 자, 처벌을 원한다, 원치 않는다, 철회를 한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된 의사가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적어봐요. 진단서, 합의서 작성이지. 그치? 돈은 얼마 받고 합의서 써주면 돼요. 그 합의서를 갖다 주시면 불벌, 의사에 반해서 불벌죄가 인정되는 거지.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쭉 가볼게요. 판례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 어딘가요? 없지? 없는 것 같네요. 자, 쭉 넘어가서 5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8페이지. 58페이지를 가보시면 제2절 행위의 주체라고 나올 겁니다. 그거 이제 법인론 파트죠. 그쪽 가는 거예요. 자, 그 58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죄 능력 인정 여부 관련해서 부정서를 취했다는 것이 학설 판례지 않습니까? 이런 논거는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이 안 나와요. 자, 판례 별표. 그 다음에 밑에 판례도 별표 칩니다. 법인론은 그 검찰직은 무조건 나와요. 검찰직은 아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경찰직은 잘 안 나오지만 가끔씩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나와요. 자, 볼게요. 자, 방금 뭐에서 뭐라 했습니까?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다. 그치? 여기 보시게 되면 법인 밑줄 그으시고 X 범죄 능력이 없다 이잖아. 그치? 그래서 범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배임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임죄 주체가 안 돼요. 밑줄 그으시고 X 이렇게. 그럼 배임죄는 누가 저지르지? 사람이 저지르지. 사람. 그게 자연인인 대표기관이다. 동그라미. 대표이사가 저지르다. 됐어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과 똑같이 법인격 없는 사단 있지? 밑줄 그으시고 X 범죄 능력이 없어요. 법인격 없는 사단이 뭔가? 종중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등을 말하지. 마찬가지로 법인격 없는 사단 자체는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고 자연인인 대표기관 동그라미.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말. 됐지? 자, 다음 페이지. 그럼 형벌 능력은 있을까? 형벌 능력이 있을까? 방금 우리가 범죄 능력 부정설, 이 부정설이 통설 판례를 했지? 체크하시고. 이 부정설은 대신 형벌 능력은 있대요. 웃기지? 범죄 능력은 없다 하면서 형벌 능력이 있대요. 보여드릴까? 자, 밑에 가봅니다. 자, 검찰직에서 2번 나왔죠? 세 번째 줄에 행위자가 아닌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서는, 자, 법인 나왔네. 법인. 뭘 한다? 벌금형을 때린다. 벌금형 형벌이잖아요? 그치? 자연인이 벌금형 맞는 거 맞지? 자, 법인도 벌금형을 받는다는 말은 형벌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방금 위에서 법인은 형벌 능력이 있다 했어요. 그럼 법인이 처벌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처벌 형식이 어떨까? 우리 형법은 양벌조항을 취하거든요. 양벌조항. 양벌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자 외에 그를 고용했던 회사인 법인도 모두 처벌하는 것을 양벌 규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됐나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양벌 규정의 기능과 성격, 이 모든 것이 이 판결 유지 하나에 다 나옵니다. 이 판결은 꼭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죠. A개발 주식회사, 건축회사 갑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을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자, 누가? 건축회사 갑입니다. 대표이사 을의 위임에 따라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소장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책임하에 아파트 공사 시공 전반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시공 순서와 방법을 거르쳐서 아파트가 갸우뚱하고 기울어지게 되죠.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을 건축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있을까? 이런 말. 자, 보여드릴게요. 노트 펴보세요. 노트는 21페이지. 자, 21페이지 가보시면 이런 그림 나오죠? 그림 나오지? 그림 나온다, 이거.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업무주가 을이죠? 자, 보세요. 여기 업무주가 을이잖아, 그치? 대표이사인 을이잖아, 그치? 이 사람이 업무주예요, 업무주. 이 사람이 업무주. 자, 이 업무주 을,
이 업무주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겠죠. 여기서 건축주겠지. 건축주도 될 수가 있고 감리자일 수도 있고 시공자 등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자, 이 사람이 일을 안 하지. 일은 누가 하지? 갑을 고용하겠지. 현장 소장인 갑을 고용해서 이 갑이 이제 인부꾼들을 데리고 이제 아파트를 짓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파트를 짓단 말이죠. 이렇게 고용했고 결국 갑이란 사람이 아파트를 짓다가 뭘 했어? 여기 건축법 위반 행위를 했다 이런 말이야. 누가 했어? 갑이 했어. 갑이 했어. 누가 고용했고? 을이 고용했고. 자, 건축법에는 이 양벌조항, 벌칙조항이 있어. 벌칙조항이 있어요. 이 벌칙조항은 원래 누굴 처벌하는가? 벌칙조항은 원래 누굴 처벌해? 이 건축법에 가보면, 이 건축법 벌칙조항에 가보면, 여기 나오지? 여기에 수범자. 이 건축법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를 받을 숫자입니다. 이 건축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을 누구로 한정해놓고 있는가 하면, 방금 보았듯이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등으로 한정해놓고 있어. 한정해놓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진정신문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등으로만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잖아요. 일을 누가 해? 밑에 있는 애들 고용하지. 그치?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벌칙조항에서는 이 건축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원래 누구지? 이 업무주을이라니까,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거지. 건축을 잘못하면 니네가 처벌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치? 따라서 이 양벌조항이라고 하는 이 벌칙조항은 원래는 이 건축주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밑에 있는 애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애들을 때려잡자 이겁니다. 애들을 때려잡자. 왜? 을만 처벌하고 갑을 처벌하지 않으면 이 일꼬라지 되겠어? 일꼬라지가? 그렇잖아요. 실제로 위반 행위를 하는 아들인데, 그치? 그래서 이 벌칙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양벌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범자에 있던 을 처벌하지만 밑에 실제로 일을 하는 이 갑에게도 처벌을 해야 한다. 왜?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 벌칙조항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수범자는 을이었어요. 원래 수범자는 을이었지만 벌칙조항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갑에게도 처벌 기능을 확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수범자 영역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아시겠죠? 이 내용이 판례에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벌칙조항 나와 있지? 그 대상자를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하고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가르고 이퀄 진정신분범. 진정신분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다 했어. 그치? 그래서 밑에 줄에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잖아. 여기서는 누구야? 소장이지. 이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벌칙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이 사람까지 영역을 확장한다. 이걸 뭐라 그랬어 아까? 수범자 영역 확대 기능 이렇게 있잖아. 따라서 이 양벌조항이라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행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업무주도 처벌조항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두 사람을 때려잡기 때문에 양벌조항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잘 받으세요. 판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똑같아. 양벌규정, 다 양벌규정이야. 고율죄처벌법 나와있지? 벌칙 적용의 대상은 누구다? 빨간색으로 허가를 받은 자, 허가받은 자다. 사장이겠지. 고율죄 출시를 하는 사장이겠지. 근데 밑에 행위자 동그라미. 근데 사장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나? 밑에 있는 직원들을 구하겠지. 그 직원들이 일을 하겠지. 그래서 이 법을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둘 다 처벌받는다는 거죠. 밑에 지입죄. 자, 지입죄는 노트 다시 한번 펴보세요. 노트 펴셨나? 자, 노트 펴보시게 되면 어디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나와 있지, 3번에 나와 있지? 자, 여기 지입회사가 있네요. 지입회사가 있고, 지입차주가 있어요. 지입이 뭐지? 지입이 뭐야? 가지를 짓자, 또는 진리를 짓자, 들어간다, 입자, 그치? 가지고 들어간다, 지니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야.
자, 차주가 차 한 대 뽑았어요. 트럭 한 대 뽑았어요. 트럭을 뽑았다. 트럭 누가 샀지? 차주가 샀지. 차주가 자기 돈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물건 오다가 안 들어오잖아요. 주문이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 트럭은 내가 사긴 샀지만 회사에서 만약에 지입 차주를 구한다는 공고가 나면 자기가 차를 갖고 들어가겠지. 취직하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갖고 들어갑니다. 취직하러 들어갑니다. 결국 회사는 이 사람을 고용하게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차주가 차를 운행하다가 도로법 위반 행위를 해요. 자, 그럼 이 도로법에 뭐가 있어? 도로법에 벌칙조항이 있지. 벌칙조항이 있어. 그래서 방금 봤듯이 양벌조항을 띄고 있다. 그래서 이 차주도 처벌할 뿐더러 그를 고용했던 회사도 처벌된다. 이게 양벌 규정. 이해되시겠지? 됐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럼 왜 회사가 처벌받지? 잘못은 차주가 했는데? 왜 회사가 처벌받냐고. 그게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회사가 이 사람을 고용했잖아요. 고용하고 그냥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항상 뭘 해야 돼? 선임 감독을 반드시 해야 돼. 선임 감독 못해서 이 사람이 사고 났지? 그러면 선임 감독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회사에게 벌금 딱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거지. 일말에. 그치? 그래서 이것을 과실책임사를 이렇게 합니다. 자, 교재 와보세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회사도 처벌받지만 차주도 처벌받는다. 이게 지입죄죠. 자, 그 다음 또 판례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자,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차주가 있고 둘이 이 사람이 고용을 했지. 차주가 뭐 돈이 좀 많은가 봐. 그래서 이 차주가 기사 아저씨를 또 고용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사 아저씨가 차를 몰다가 도로법 위반 행위를 했지. 이 기사 아저씨가. 그치? 자, 여기에 양벌조항이 있다 그랬지? 자, 그럼 양벌조항 보세요. 일단 누가 위반 행위를 해서? 당사자인 기사 아저씨를 처벌하는 거지, 이 사람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지. 자, 보세요. 이때 회사를 처벌해야 돼? 아니면 차주를 처벌해야 돼? 결국 돈 누가 벌지? 돈 누가 벌어? 회사에게 돈 벌겠지. 그래서 벌칙조항은 이 회사를 처벌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차주를 고용할 때 뭘 다 해야 된다고? 선임 감독상의 주임을 다 해야 한다고. 이게 지입이 몇 번이고 연속되든 간에 어쨌든 주인은 회사가 주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그걸 다 못했다면 결국 이 회사에게 벌금 딱지가 날아가는 것이다. 이 밑에 차주가 처벌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빨간색 보시게 되면 운전자 처벌하고 회사 처벌하고. 자, 청소년 보호법 나왔네요. 종업원이 이 청소년을 고용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업주는 입원했어. 입원했단 말 나오나? 아니, 그건 뒤에 나오네요. 청소년유업소에서 업주로부터 위임받은 종업원이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당연히 종업원 처벌받고 그 업주 처벌받고. 양벌조항. 됐어요? 자, 밑에 5번은 별표. 그건 제일 잘 나와죠. 5번 별표, 6번 별표. 자, 노트 다음 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약사법 사건. 이건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림을 좀 약간 수정할게요. 갑이라는 약사가 을이라는 약사를 고용했어요. 그럼 을이라는 약사가 면허증이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야, 을 약사, 너 면허증 좀 빌려줄래? 내가 저기 2호점을 낼 것 같은데 너 면허증 가지고 거기다가 약사하는 의자 내가 봉급 더 올려줄 테니까. 그래서 이 을이라는 약사가 승낙합니다. 승낙해서 갑에게 명의를 빌려줍니다. 명의를 빌려준다고. 아시겠지?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2호점을 내. 2호점을 내서 이 약사 아닌 병을 고용한단 말이에요. 고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하고 그렇지? 1호점에서는 을약사를 고용했고 2호점에서는 약사 아닌 병을 고용했고.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림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이 약사 아닌 사람이 약을 팔다가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약사법에도 뭐가 있어? 양벌조항이 있지. 그 양벌조항 보세요. 양벌조항은 당사자인 병을 직접적으로 공격 삼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처벌합니다. 너 임마 약사도 아닌데 왜 약을 팔고 있어 임마?
라고 해서 처벌하죠.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인데 여기서 갑을 처벌해야 돼, 을을 처벌해야 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나, 실질적으로 약국을 차린 사람을 처벌하나. 결국 돈 누가 벌지? 돈 누가 더 많이 벌어? 여기 있는 가게 주인이 더 많이 벌겠지, 그치? 그 가게 주인이 누군데? 이 갑이라면 갑. 갑이 실질적인 가게 주인이기 때문에 갑을 처벌하는 것이지, 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약사 아닌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그 종업원, 그 약사 아닌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이 사람도 처벌하지만, 또 누굴 처벌한다? 실질적 경영자인 갑을 처벌한다, 이런 말이에요. 명의상이 아니고, 명의상의 약사가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가 처벌한다. 여기도 적어. 옆에다가, 명의상의 약사.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다, 이거. 자, 밑에 판례. 자, 지입제 나왔네. 지입제가 아니고, 청소차가 나왔네요. 자, 여기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있지. 뭐, 시청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그치? 시청, 군청. 이 지자체가, 기사 아저씨를 고용을 했어요. 청소차 운전, 기능직 공무원을 고용해서 청소 업무를 맡겼는데, 이 기사 아저씨가 도로법 위반 행위를 해요. 그 도로법에 뭐가 있어? 벌칙조항이 있지. 벌칙조항. 그 벌칙조항은 당사자인 기사 아저씨 처벌하지. 이렇게 처벌합니다. 자, 문제는 그를 고용했던 이 지자체 처벌합니까? 처벌이 안 해. 처벌하는 거야. 처벌한다. 왜 처벌하지? 이 청소차 운전 업무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해당 지자체에게도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지? 이 지자체는 뭘 잘못했는데 선임감독상의 과실 임무를 다하지 못했지. 맨날 교육시키고 차는 어떻게 몰고 이런 거 다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교육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 자체의 과실 때문에 해당 지자체도 처벌을 한다, 이런 말이지. 이해되시겠죠? 자, 판례 보세요. 자, 그래서 청소차를 운전했다 했을 때 빨간색으로 해당 지자체 동그라미, 이 지자체도 벌금 딱지 날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때는 당연히 공무원도 처벌됩니다. 이 공무원도 처벌되고요. 자, 밑에 판례.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노트 다시 한번 보실까? 자, 해당 지자체가 있지, 그치? 똑같이 마찬가지로 기능직 공무원, 기사 아저씨를 채용했어요. 근데 이 기사 아저씨가 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가 됩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 이때 업무가 청소차 업무가 아니었어. 항만 순찰 업무를 하다가 걸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럼 당연히 이 법률에도 양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양벌조항에 근거해서 해당 지자체의 기사 아저씨를 처벌하겠지. 처벌합니다. 이렇게 처벌합니다. 이건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그를 고용했던 지방자치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야. 이것은 국가가 위임해준 사무이지 우리 지자체의 고유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지자체가 이 기사지에 대해서 선임감독성의 의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해당 지자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시 교재와 보시게 되면, 그치? 여기 파란색으로 지정 항만 순찰 밑줄 그시고, 이 항만 순찰 업무 할 때 지방자치단체 밑줄 X 처벌되지 않는다. 누구만 처벌받아? 공무원만 처벌받아. 그래서 요거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기 청소차 운전이냐, 그 다음에 항만 순찰 업무냐를 가지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비교하시고 요 체크할게요. 자, 분명 방금 법인 처벌한다 그랬어요. 법인 처벌한다 그랬어. 그 근거가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한다. 그쵸? 자, 이거 지우세요. 이건 안 나와요. 이건 사시에서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자, 무과실 책임설 오늘 처벌인 거 아닙니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요거 과실 책임설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하는 거예요. 대법원 몰라도 돼요.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시험은 여기만 나오니까.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고용했어? 고용했으면 선임감독사 책임을 다 해야지. 왜 다 못했냐? 그래서 지는 자기 책임이다. 자기 책임. 자기 책임인 거야. 남의 책임이 아니고 책임을 내가 대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임감독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지는 자기 책임이다. 만약에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어요? 그럼 무죄지. 감독상의 과실이 있으면 유죄, 없으면 무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판례 보시게 되면 자 1번 별표, 2번 맨 밑에 판례도 별표. 자 나오지? 독립해서 지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때문에 지는 자기 책임이다. 독립에다가 가로 열고 이퀄 자기 책임. 종속된다 그러면 틀려요. 종업원이 처벌받아야 사장이 내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별도로 내 스스로가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가? 그러면 책임지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지? 빨간색으로 선임감독상 동그라미. 이게 과실책임설이란 말이죠.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왜 선임감독이 있을 때만 책임지고 선임감독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지? 그게 바로 책임지기 원칙이라는 책임지기 원칙. 내가 과실도 없는데 내가 책임지면 안 되겠지. 그쵸? 옛날에는 뭔 말이 많어? 네가 과실이 있든 없든 네가 뭔 상관이야? 네가 고용했으면 네가 무조건 처벌받아야 되지 않아? 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었단 말이죠. 네가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대. 그 회사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아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은 책임지기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반하기 때문에 내가 과실이 있으면 처벌받는 것이지. 내가 과실 없는데 내가 왜 처벌받느냐? 그래서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다? 과실 책임서를 취했다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설이 아니라 과실 책임서를 취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거예요. 선임감독의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야 이건 너무했다. 이건 책임지기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결국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는 얘기지. 됐죠? 무과실 책임서는 안 나와요. 이건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아주 옛날 때 나온 거예요. 판례 경향이, 그래서 이 판례 나와 있지? 이 판례, 요 2009년도 판례 있지? 요 판례를 이제 선두로 해서 계속 이제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자꾸 바뀌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빨간색으로 선임감독 동그라미, 2번도 독립 동그라미, 선임감독 동그라미, 감독 태만 동그라미. 전부 다 과실 책임설 입장인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상당한 주의나 관리를 게을리했을 때만 책임진다? 과실 책임서인 거죠. 응? 독립해서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퀄 자기 책임. 자기 책임. 그래서 전제 조건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종업원이 처벌받아야 내가 처벌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지. 내 스스로가 선임감독에 과실이 있으면 내 스스로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에서 나오죠. 선임감독상의 책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을 진다? 야, 그건 책임지기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과실 책임설 입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종업원이 무허가 영업주점을 할 당시 피고인 사장이 입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감독 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입원하고 있는 사장에게도 벌금 딱지 날아가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말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해서 법인론은 다 끝났고, 이제 쉬었다가 부작위범을 들어가도록 할게요.